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타이포그라피 실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포트폴리오 표지에 사용할 본인 이름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입학하고 2년 동안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수많은 작품을 디자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 작품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자산이 될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편입을 하게 된다면 새로 입학할 학교에 면접을 볼 때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활용 능력과 디자인 퀄리티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포트폴리오 하나로 어필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디자이너에게 나의 능력을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외모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포트폴리오 뿐입니다. 저는 현재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디자인 퀄리티를 최우선시합니다.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컨셉이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디자인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두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포트폴리오가 디자인 예술학부 학생들에겐 정말 중요한데요. 나의 첫인상이 곧 포트폴리오의 표지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표지 디자인을 개성 있는 타이포그라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재밌겠죠? 지금까지 타이포그라피 이론에서 보고 예시로 많이 봤듯이 타이포그라피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타이포그라피는 손으로 직접 그리고 컬러링하여 완성하는 핸드레터링 방식과 스케치한 아이디어를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벡터화하는 작업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핸드레터링입니다. 레터링을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면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문자를 도안하는 일 또는 그런 문자를 말합니다. 핸드레터링은 여러 종류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세계의 유행에 따라 인기가 들쑥날쑥할 뿐이었죠. 최근에는 정밀한 느낌보다는 좀 더 일러스트스럽고 설명적이며 표현적인 핸드레터링이 유행해지면서 서체 디자이너나 타이포그래피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핸드레터링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 결과물은 과거의 빈티지한 상업용 서체를 새롭게 해석한 모방봉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핸드레터링은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할까요? 그 첫 번째는 펜과 붓펜입니다. 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고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붓펜은 힘이 있으면서 유연하고 탄성이 좋아 굵고 얇음을 조절하기가 유용합니다. 펜과 붓펜 모두 다양한 컬러 제품이 있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의 기본 도구로 쓰입니다. 핸드레터링의 도구 두 번째는 물감입니다. 물감 종류에는 유화, 아크릴, 수채화, 포스터 칼라, 패스 물감 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은 다 다른데요. 포스터 물감은 색이 선명하고 수채화에 비해 덧칠이 수월하지만 수채화 특유의 붓자국이나 맑은 느낌을 내긴 힘듭니다. 패스 물감은 수채화와 포스터 중간 정도에 표현되고요. 유화는
덧칠하는데 제약이 없어 그림 수정하는데 정말 유리하지만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냄새도 나고 물감 외에 필요한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크릴은 유화의 특징이 있지만 유화보다는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표현하자 하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서 물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핸드레터링의 도구 세 번째는 마카입니다.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고 휴대성이 좋고 넓은 면적을 빠르게 칠할 수 있습니다. 마카는 형광펜보다는 선명하고 사인펜보다는 흐릿한 정도의 느낌을 그려지며 그리는 방법은 사인펜으로 색을 채우듯이 그리면 됩니다. 빨리 마르기 때문에 스케치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존 이에나의 작품을 통해서 핸드레터링 제작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이에나의 작품은 타이포그라피와 일러스트를 하나로 묶어 짜릿하고 우스꽝스럽고 기발하지만 유쾌한 세상을 만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존 이에나 작품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아날로그, 레트로 빈티지입니다. 그는 옛 문서를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노트에 스케치하며 작품에 들어갈 요소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후 작품에 넣을 디자인 요소와 텍스트들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색상을 적용하여 스케치를 구체화시킵니다. 그런 후 핸드 드로잉으로 본 작업을 진행합니다. 붓과 물감으로 무엇이든 표현합니다. 물감과 붓 이외에도 핸드 드로잉으로 그린 문자를 잘라서 라카 스프레이도 뿌려 타이포그래피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또 종이가 아닌 나무판에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죠. 조니에나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 안에 작품을 그리기로도 유명한데요. 차에 그리기도 하고 장난감에 그리기도 하고 옷에 그리기도 합니다. 장난꾸러기 같은 조니에나가 제작한 자기 이름 타이포그래피는 어떨까요? 조니에나의 개인전 포스터입니다. 이 작품은 빈티지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메인 스트리트를 산책하도록 초대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안내 책자를 펼친 모양으로 표현하고 메인 스트리트를 강조하는 손 모양 일러스트를 함께 그려 넣었네요. 조니에나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사이트에는 자신의 이름을 그의 작품 컨셉과 동일하게 빈티지하면서도 개구장이처럼 표현을 하고 똑같지 않은 문자들로 자유분방함을 표현했습니다. 핸드레터링으로 포트폴리오 표지를 만든다면 작업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함께 사진으로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핸드레터링은 디지털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타블릿, 스마트패드, 모바일 어떤 것이든 가능하죠. 두 번째 소개할 표현 방법은 캘리그라피, 붓글씨라고도 하는데요. 캘리그라피를 사전적인 의미로는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입니다. 좁게는 서예를 이루고 넓게는 활자 이외의 모든 서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캘리그라피는 붓으로 쓰는 글자를 말한다고 했었죠? 제가 제 이름으로 한글 캘리그라피 쓰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붓으로 제 이름을 멋지게 써보았는데 어떠세요? 근데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포트폴리오 표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벡터화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캘리그라피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고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내가 저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레이어 묶여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이미지를 컨트롤 M을 눌러서 곡선으로 명암을 설정해 줍니다. 글씨가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 명암 구분을 뚜렷하게 해주시고요. 됐다면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술봉 툴이 있습니다. 마술봉 툴로 글자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Shift를 눌러서 영역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다 되었다면 레이어 아랫부분에 있는 패스 클릭해 주시면 아랫부분에 여기 동그라미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내가 작업한 패스가 라인으로 떠지죠? 그러면 네모 영역을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엽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사이즈는 A4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로 방향으로 할 거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컴파운드 모양 완전하게 편집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하기 확인 누르면 제가 만들었던 패스가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색을 넣으면 이렇게 일러스트 화면에서 벡터 형식의 캘리그라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선택을 하면 각각 패스가 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캘리그라피 붓글씨로 벡터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영문으로 한번 캘리그라피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영문 캘리그라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벡터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를 아시고 계신가요? 비트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이미지가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을 설명하자면 작은 사각형 모양의 점, 즉 픽셀로 표현되는 이미지 저장 방식입니다. 깊은 색조와 부드러운 질감,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장점이고요. 대신에 수정이 어렵고 확대, 축소 시에는 품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픽셀 수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되고요. 해상도 1인치 안에 들어가는 픽셀 수로 웹에서 작업하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72 dpi이고요. 인쇄용으로 사용되는 픽셀 수는 300 픽셀입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확대하면 오른쪽처럼 사각 박스에 픽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쉽게 설명하자면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그래픽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벡터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선, 패스와 면으로 모든 이미지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확대, 축소, 무제한할 수 있고요. 깔끔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수정이 용이하고 적은 용량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이미지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점과 선의 개수가 용량을 결정합니다. 해상도의 개념은 없습니다. 벡터 파일은 아무리 크기가 큰 인쇄물이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나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 인쇄물에서는 꼭 벡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타이포그라피 표현 방법은 나만의 로고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로고, 심볼, 엠블럼, CI, BI 헷갈리시죠?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고는 상품이나 기업 및 기관 등의 조직에 적용되는 시각 디자인입니다. 로고, 심볼, 엠블럼은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CI는 Corporate Identity입니다.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즉,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단일화시킨 것이고요. BI는 CI보다 조금 폭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을 나타내는 CI인지, 브랜드를 나타내는 BI인지,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없는 모호한 대표적인 거라면 우리는 로고라고 통틀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만의 로고 만들기 첫 번째는 나의 컨셉 및 아이덴티티를 분석하는 겁니다. 컨셉은 쉽게 말해서 정의, 개념이고요.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관련된 단어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가운데 제 이름을 적고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디자인 에이전시 운영과 지금 현재 백성예술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하는 일과 저의 역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쭉 적어보았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쭉 정리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시하거나 나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직원과 소통하고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역할이고 제가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 선정했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선정하였다면 벤치마킹,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 시안 작업을 합니다. 저는 홍진아의 H로 소통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아이디어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스케치하시면 됩니다.
스케치한 것 중에서 나를 대표 키워드와 제일 잘 맞는 시안을 선정합니다. 내가 선정한 시안을 일러스트를 통해서 그래픽 로고로 작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일러스트와 포토샵 수업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일러스트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핸드레터링의 즐거움은 일러스트부터 캘리그라피까지 모든 방법이 가능하고 그 방법들을 어떻게 조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참고할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주제와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서체를 핸드 레터링으로 베낀다면 실물을 묘사하는 것일 뿐 진정한 타이포그라피는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로 기존 서체를 똑같이 베껴서는 안 됩니다. 늘 상상력이 지배할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타이포그라피 실습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타이포그라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